자, 독서에서 문화 분야의 글 읽기. 보시면 요게 학습 목표입니다. 뭐 문, 문화 분야에 대한 뭐 사회적 요구와 신념, 역사적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독서 활동, 의미 있는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교류, 다양한 삶의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태도를 지닌다. 자, 문화 분야의 글 읽기입니다. 보죠. 여기 나옵니다. 문화 분야의 글이란 의식주를 비롯해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제도 등 얘네들을 다 묶어서 문화라고 할 수 있죠. 에 대해 서술한 모든 것. 자, 문화의 하위 갈래라고 할까요? 얘네들을 이런 것들을 통쳐가지고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 그거에 대한 글들이고 분야의 글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분석하며 창조하고 개성하는 주제소재로서 인간을 설명한다. 그리고 관찰한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존재하는 문화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래서 읽는 방법은 글쓴이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읽고, 또 읽을 땐 소재와 관련된 배경지 활성화하면서 읽고, 그리고 자, 글쓴이의 관점에 따라 동일한 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글쓴이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며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정도예요. 가보죠.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자, 논설문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들의 문화가 비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들이 살아온 혹은 살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은 이치에 맞다 이런 뜻이죠. 이 글은 각 나라의 고유한이 무슨 뜻이야? 그것만의, 다른 것과 겹치지 않는, 그것만의, 그것만이 가진, 그리고 보통은 잘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그리고 지속적인, 지속되는 그런 것들. 고유한 문화들이, 각각의 문화들이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습에 따라 통용되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요러한 맥락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글. 가봅시다. 문화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자, 문화상대주의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대요. 자, 문화상대주의는 당연히 문화 절대주의겠죠. 절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자문화 절대주의가 될 거야.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우리 문화가 우월하고 그 우리 문화만이 참된 것이라고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다른 문화는 다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들이 문화 절대주의가 될 것 같아요. 인간의 합리성.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문화에 공통으로 정된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은 서로 다른가? 자,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질문 던져놓고 자문자답해요.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의 욕망도 마찬가지. 뭐 환경에 의해 만들어졌어. 자, 모든 인간은 자 볼게. 우리가
인간이 합리적인가라고 할 때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네요?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네, 그 합리적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 읽어보니까 문화적으로 정의된다. 문화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돼. 그런데 합리성은 그래서 문화에 의해 합리성이 정의되고 또 하나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인식과 욕망과 가치도 환경에 의해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 뭐야?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자, 환경에 의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문화에 의해 인간의 합리성이 정의되는데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에 의해 형성된 문화에 의하면 인간이 가진 합리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합리성이라기보다는 그 문화에 맞는 합리성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합리적인 것이다.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미국의 인류학자 스피롤은 자, 스피롤라고 하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 가나안 농부들은 서구인의 눈으로 봤을 땐,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땐 불필요한 일들의 수입 대부분을 지낸다. 이때 불필요한 일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지출을 불필요한 일들이라고 표현한 거겠지. 그런데 문제는 서구인 기준에서는 종교적인 지출이 불필요한 일인데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변, 탈수하는 일. 그러나 이런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들은 불교 문화라는 맥락, 이게 문화겠죠.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 동일한 음, 자, 종교적 지출에 대해 똑같은 종교적 지출에 대해 서구인의 눈으로 볼 때랑 미얀마 사람들이 볼 때, 서구인들이 볼 땐 이것은 불필요한 지출이고 불필요하고 음, 비합리적 서구인들을 기준으로 보면 그다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얀마 입장에서는 어떤 문화요? 불교 문화라는 글씨가 너무 못 쓰는 것 같아. 자, 불교 문화라는 전제하에서는 이것은 합리적일 수 있다. 왜? 그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의 기준이 다르지. 미얀마는 재산의 음, 축적보다 재산을 왜냐면 죽으면 끝이니까 없어지는 거 언젠가 소비를 더 좋은 일이라고 봐. 서구인들은 아니겠지. 서구인들은 기독교적 문화에서 바라보는 걸 겁니다. 혹은 자본주의적 문화.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자, 공덕 쌓기를 더 중시해.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은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짓는 일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현세에서 다른 일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문화, 불교 문화에서 경제관념, 그다음에 종교관념을 기반으로 그들은 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정리 잘 돼 있습니다. 자,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뢰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때 의료라는 건 뭐 출생이나 혼인 혹은 장례 등 같은 거야.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자, 요런 국가들, 친족 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는 자,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는 결혼식 비용이 상당히 크다. 자, 이런 방글라데시, 인도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들의 혼례를 보자. 사례를 듭니다. 자, 예시, 의례 비용으로 돈을 많이 드는. 자, 이들은 어쨌든 내용은 여기서 크게는 아니고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잔치 올리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여기 사는 사람들 혹은 중동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서 결혼식 하는 거 보면 아주 깜짝 놀란대. 너무 짧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그렇게 하지만 너무 짧게 결혼식 치르고 끝나는 게 너무 신기하대. 이들은 일주일에 풍족하게 차례 잔치를 벌이는 더 많은 미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도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례 이렇게 나눠볼까? 사례 그리고 여기도 에서도 훈련을 칠 때 소 5마리는 닭등 이런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잔치를 즐긴다.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 행위인가?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번에 인류학자들입니다. 아까 누구였어요? 건의자 스피로였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이 사람도 인류학자입니다. 스피로는 미얀마의 그런 종교적 지출을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문화인류학자도 그러면 의례 비용이 결혼식 비용, 의례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들은 이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 지금 사례로 든 것에 대해서 문화인류학자의 견해를 설명하는 겁니다. 얘네는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위해서가 아닙니다. 뭘 중시한다? 그들 문화에선 지위의 경쟁이나 과시, 그다음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을 중시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치스럽게 혹은 볼 수 있는 의례 비용을 많이 치르는 게 중요한 거지.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여기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 관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실제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나왔던 과하게 의례 비용을 치르는 것, 그러면 현대인들, 현대인들의 소비 형태와 이러한 관행들은
비슷하다. 과, 자기 지위를 과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소비를 통해. 자, 때로는 이야기 있는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고안해낸 현명한 행동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입니다. 환경.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데에서 비롯된 종교적인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겠다.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음식 금기라고 하는 문화 또한 합리적이다. 그들의 환경 속에서는. 피상적, 그냥 겉에서 볼 때. 피상적은 수박 겉핥기. 표면적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금기로만 이해될 수 있는 암소 숭배와 음식 금기,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암소 숭배. 네. 의 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 있다. 효과적으로 소를 이해하는 지혜. 요게 걸려 있어요. 봅시다.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아서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했으며 어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민족이라고 해석한다. 인도의 소는 쟁기를 끌고 농사를 짓죠. 연료 공급하고요. 똥 싼 거, 비료, 우유, 가죽, 비료는 거름 같은 거 등을 제공한다.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 말은 뭐냐면 소는 잡초나 풀을 먹죠. 인간은 그걸 안 먹어요. 돼지는 인간과 식량을 인간과 식량을 경쟁합니다. 또 하나 한번 보세요. 음, 농경지, 경작지랑 경쟁한다. 식량 경쟁한다. 이해가 되지? 돼지는 잡식성 동물이어서 돼지는 뭐든 다 먹습니다. 심지어 육식까지 돼요. 돼지는. 그래서 먹을 게 부족한 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가 좀 적거나 없거나 먹을 것이 인간이 먹을 게 부족한 곳에서는 돼지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돼지는 풀을 먹지 않아요. 인간도 풀을 먹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돼지는 인간과 식량을 두고 경쟁해. 근데 자, 인도의 소는요, 이러한 이득을 주고, 첫 번째, 이름 주고, 또 다른 특징. 소는 경작지와 식량도 인간과 경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인도의 암소들은 특히 암소 숭배입니다. 아까 그냥 지나갔지만 암소 숭배와 음식 금기. 암소들은 생태계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면 오히려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김없이 치워주고 우유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그러니 암소를 숭배와 속으로 먹지 않는 금기에도 환경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한 문화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돼지고기에 대한 근기와 상징체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사례도 없다. 이번에는 인도에서의 암소 숭배와 소고기 먹지 않는 금기. 이번엔 돼지고기에 대한 근기와 상징체계. 이슬람 교도는 이 세상에 돼지고기는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들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들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 먹지 못하게 하죠. 이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이교도와 이슬람 교도로 구분하는데 이를 판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는가 여부다. 자,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야만이 이교도, 문명이 이슬람. 그 말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야만,
이교도. 먹지 않으면 이슬람교 문명 이렇게 돼.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근기 때문만은 아니다. 종교적 근기 때문만은 아니야. 문화에서 온 거야. 환경적 합리성에서 온 거야. 자 봅시다. 돼지고기는 선모충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치명적인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 중동 지방에서는 매우 위험한 음식이다. 자, 질병. 음, 여기 보자. 돼지고기. 자, 이슬람교대의 돼지고기 혐오는 첫 번째 종교적 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단 더 두 번째 질병의 위험 때문에. 또 돼지를 사육하는 건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가 공동체를 깨트릴 위험이 있다. 유목 생활하거나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왜? 돼지를 끌고는 어디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돼지는 유목 생활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 금기에는 생태학적 전략과 합리성도 있다. 자, 반면에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돼지를 방목하여 키우는데, 자, 이번에 다른 나라. 집안에 부엌에 돼지가 들어오는 것은 보통이고 애완동물 이상으로 인간과 가깝고 친근하며 인간과 돼지가 함께 살아간다. 이런 데서는 돼지를 방목하고 자, 인간과 돼지가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가장 귀한 의뢰형 동물로 숭배.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드는 자, 인류학자의 견해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뉴기니 고산지대에 사는 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했다. 하나의 사례예요.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의 1년 동안 계속된다. 와, 축제가 1년이나?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과 싸움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부사는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카이코 축제를 연다. 보통 12년에 한 번씩. 자, 이 시기에는 기르고 있던 돼지 대부분을 잡아 식량으로 활용. 그리고 자, 카이코 축제 때 자, 돼지 대부분을 잡아 식량으로 활용하고요. 두 번째, 축제가 끝나면 두세 달 이내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 남아있는 돼지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쓰고 조상신께 올리는 제사에도 활용. 축제에서는 이렇게 활용하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전쟁, 다른 부족과의 전쟁, 그다음 조상신에게 제사, 이럴 때 제물로 사용합니다. 제물로 돼지를 사용하고요. 아까 칼코 축제 땐 식량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수와 그 분배, 더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다. 여기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싹 다 돼지고기를 거의 다 먹고 처리하게 되면 다시 돼지를 키우다가 다시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이거를 반복하는 거겠죠. 이처럼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숭배하는 사람들도 각각 자, 생태학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환경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각각 모두. 그 합리성으로 숭배하고 그 합리성으로 혐오하는 거다. 대지 숭배나 혐오를 단순히 종교적 근기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근기이기도 하지만 각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며 이게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적 조건에서 정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인 것이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합리성, 서로 다른 문화들, 그것은 지혜이고 귀한 지식이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학습 활동, 북부 미얀마에서 나왔던 거 재산 소비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적 행사에 대한 지출, 종교적 지출을 더 중요시 여기는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중시하고 재산이란 소비해야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방글라데시와 인도, 친족 중심의 사회나 이런 데에서는 의뢰 비용을 많이 썼다. 서를 먹지 않고 이슬람은 돼지 사모에서 먹지 않습니다. 이게 있어 보시고 문제 나중에 풀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나머지는 됐어. 요거 했니? 학습할 때 여기 그래라. 했을까 안 했을까? 혹시 모르니까 나가보도록 해볼게. 한글 창제에 두드러진 동기는 민족의 자주정신. 즉 고유 문자,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어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독립하겠다는 자주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다. 이 자주정신의 뜻은 뭐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라는 인식. 이 부분이에요. 자주정신. 한자로 해석했던 거란, 여진, 몽골 등의 몇몇 민족은 이미 무의 문화권에 벗어나 고유 문제를 만든 바 있다. 요를 세운 거란, 여진, 몽골, 그들이 만든 대소 거란 문자, 대소 여진 문자, 몽골 파스파 문자 이런 것도 일련의 한문화 과정에서 한문화 한자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한글 창제가 일어났다. 그 사례가 얘네들이다. 나 세종의 한글 창제와 전조의 한글 활용은 왕실의 필요에 의해서였을 뿐 백성의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왕실의 필요. 한글을 백성의 힘이 성장하면서 얻은 수학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한글이 민중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사적 맥락을 해석한 결과이지 창제 동기는 아니다. 결과적인 해석일 뿐이다. 요거는 한글을 백성의 힘이 성장해 얻은 수학으로 보는 견해. 이거는 결과론적인 해석. 실제 창제 동기는 최신의 한글은 운서를 번역하는 한자로 쓰인 불교의 유경전을 풀어 쓰는 등 철저하게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활용되었다. 중세, 왕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죠. 한글이 백세 문자로 자리 잡은 것도 한글 소설이 유행하고 한글에 쓰임이 확대되는 임진왜란 이후니까 창제 그 자체의 동기는 그게 아니다. 왕실의 필요. 요것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됐네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한번 가볼까? 이거 학교에서 나간 사르트르 독서지문 한번 나가봅시다. 이, 3, 4, 채열아 자니? 5, 6, 전체 6달러. 대답이 없네. 서율아, 자는구나. 피곤해. 계속해도 돼? 대답을 해줘야. 이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고 해도, 어, 봤다. 잤어? 잠들었었어? 어떡하면 좋아. 우리가 진도가 얼마 안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할래? 사르트르는 다음 시간에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가볍게 갈게. 진도 나가면 그때그때 학습지 사진 찍어서 보내줘. 오케이. 고생했어. 요거는 내가 녹화해 놓은 건 다시 올려주긴 할게.